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정일 교수님 그리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평창올림픽과 삼각외교 그리고 그 뒷얘기들 조금씩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사실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하고 후커 보좌관이 출국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마 김영철 일행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두 분 생각하시기에 백악관하고 북한 측이 어디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정말 백악관 미국 대변인이 발표했듯이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을 때 만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났으리라고 보는데 만났다는 정황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만났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만날 준비를 해서 김영철 밑에 대북 협상가가 따라왔고 이방카도 따라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직 우리가 모르고 것이고 또 그런 대화는 잘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뭐 만나고 안 만나고 보다도 메시지를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진화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물론 과거에 했던 발언이 또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의 강한 입장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진화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저는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왜 이방카를 보냈을까? 지금 미국은 국방부하고 국무부가 상당히 지금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놓고서도. 또 국무부 안에서도 강경파 온건파가 오늘 보니까 좀 조셉 윤 미국의 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자신의 후임을 측근으로 좀 뽑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측근으로 해라.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무슨 국무부 강경파에 밀리고 국방부 밀리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옳다고 봐요. 뭐냐면은 핵 통결을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핵 통결은 대화를 여는 입구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미국이 받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핵을 통결할 때 북한이 핵을 만들었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남북이 국제사회에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다 안 믿는다. 외교는요. 특히 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능력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안 될 거야. 그러면 정치 못 하는 거죠. 과거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전 정부 못한 거 문재인 정부 해내야죠. 또 문재인 정부 못하는 건 다음 정부 해내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시간만 벌어졌던 보수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성공하리라고 저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북한과 미국 다 양쪽 다 믿을 수 없는 지도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김정은 우리가 잘 못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상당히 불투명한 불명확한 또는 불명료한 양쪽의 지도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가 가끔은 복잡한 겁니다. 더더욱이도 국내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갈등합니까? 뭐 그런 것이 부담이 되기는 하겠으나 저는 평창 이후에는 상당 부분 북미 간의 대화 쪽으로 갈 것이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두 정상을 믿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번 두 대통령만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여러 차례 그 트럼프 대통령 초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이게 북한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이 자꾸 도발한 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동안에 제가 이제 뭐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늘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미국 조야에서 미국 정부에서 한국 문제 항상 뒤로 밀렸어요. 뭐 전략적 인내 외교적으로 좀 멋있는 말이지만 한마디로 무관심. 한국 문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뭐 세미나 같은 거 하는 걸 봐도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항상 뭐 중동 문제 미국 외교 정책은 절대적으로 중동 문제가 우선이에요. 중동 문제가 우선이고 이스라엘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이고. 그다음에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 문제는 관심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지금 북한이 자꾸 이제 우리 좀 봐달라고 한 거죠 사실은 핵 도발하고 이제 미사일 도발한 것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행히 거기에 이제 관심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정말 저는 해결할 수 있는 조기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처럼 불가측한 예측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처럼 모범생으로
정해진 코스만 가는 위험 부담이 없는 이런 코스만 가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루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처럼 불가측성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오히려 북한 문제를 열심히 다뤄서 해결에까지 갈 수 있다. 그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처럼 잘못하면 전쟁할 수 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쟁 얘기하면 너는 평화를 바라지 않느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평화를 바라면 오히려 전쟁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미치광이처럼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전략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어떤 불가측성하고 철저한 뭐 물샐 틈 없는 제재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저는 열심히 정말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에도 북한에도 또 특사를 보내고 열심히 정말 대화를 중재할 수 있는 면이 없느냐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앉아서 북한하고 미국이 중심이니까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목은 동의해요. 그 대목은 동의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김정은과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전략을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얘기했어요. 매드맨 시리라고 외교학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미치광이 전략 이론 뭐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편하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미국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국민적인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미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해줘야 돼요. 그 신뢰가 됩니까 지금? 이번에 길거리에 들어눕는 거 봐보세요. 이게 또 그 길거리에 들어눕는 이 언행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잘못이 없느냐. 저는 김영철도 우리 정부가 한 번쯤은 노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봐요. 무슨 뭐 우리가 제재 대상이라서 또는 천안함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국내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김영철 단선을 보내라. 저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탈이념화시켜서 탈정치화시켜서 국가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전략인데 저는 이 대목 이번에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정부 우리 국내 정치권이라도 한 목소리로 정말 지금에 있는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총의가 모아지면 좋은데 지방선거 앞두고 앞으로 계속 싸울 겁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아마 이제 보수 진보가 북한 문제 가지고 아마 정말 충돌할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매드맨은요 진짜 매드맨 돼버린 겁니다. 북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 우리만 피를 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 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벌써 우리부터가 이 판을 깨버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김정은과 트럼프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조율하고 운전석인적에 앉아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데 저는 그 문제에서도 이제 뭐 박 교수님과 그 점은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뭐 김영철을 내려보겠다고 북한에서 얘기할 때 안 된다. 그러기는 어렵겠죠 사실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이 참 꺼질까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저는 이 사전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좀 일종의 어떤 뭐 큰 파도가 지나갔으니까 김영철도 돌아가고 돌아갈 때까지 뭐 가는 길 막고 시위했다 그러는데 저는 글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있지만 야당 목소리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영철 환영하는 목소리가 다가 아니다. 너 잘못하면 우리도 크게 항의하는 사람 있다. 뭐 이렇게 한 목소리가 있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이렇게 행동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반대하는 목소리, 명철 규탄하는 목소리, 북한의 어떤 천안한 데 책임을 묻는 목소리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집권당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어떤 나라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진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작년 2월 달에 2017년 2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죠. 그때 영국에서 무지하게 항의가 있었습니다. 101.8밀 그러니까 180만 명이 트럼프 영국을 방문한 거 반대한다고 메이 총리한테 철회하라 이렇게 피티션을 해가지고
그 영국 국회에서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말싸움 하는 거죠. 예. 노동당 당수인 야당 당수인 콜빈 당수가 그 메이 총에 대해서 막 엄청 비난하는 걸 지금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게. 그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종주의자고 뭐 그때 기후변화에 탈퇴하고 제멋대로 하는 이런 사람 어떻게 연구에 초청하냐 하니까 메이 총리가 그때 나서 이제 답변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뭐 신랄하게 비판하죠.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메이 총리가 당신은 그러니까 히라고 했는데 야당 당수는 항의 집회를 이끌 수 있다. 그럼 나는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대해서 아무 목소리 안 나오면 안 되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집권 총리로서는 나라를 여기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의 총리를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들이 초청해서 외교적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니까 저는 야당도 항의를 해야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걸 야당을 초청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특집 방송할 때 정동영 의원이 나오셨었죠. 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다면서요. 미국에다가 북한의 숨소리까지 전해주라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건 저는 야당 초청해서 개별적으로 한꺼번에 말고 홍준표 대표 좀 안 간다 그러잖아요. 개별적으로 초청해도 안 간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크죠. 개별적으로 초청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 뭔가 이제 다 정말 낱낱이 얘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설사 야당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브리핑을 받고 나서 저러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차제에 천안함 유족들도 청와대에 초청하셔서 좀 그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분들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3월 26일이 천안함 추념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좀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의 어떤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우선 이제 김영철과 관련해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의 폐막식에 이제 축하로 하러 온 인물 아닙니까, 그죠? 북한을 대표해서 온 인물입니다. 대표단이니까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환영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김영철을 비롯해서 북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의 역할은 파견 하나보다 누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나 보내주세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운전석에 못 앉습니다. 조수석에도 못 앉아요. 차를 밀고 가야 됩니다. 누구 보낼 거냐 할 때 대한민국의 A, B, C, D는 대북 제재 대상 인물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래 있는 사람들 온다는 것은 국내 정세에 문제가 있고 야당과 대화는 문제 안 된다. 정도 때는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렇게 북한도 문재인 정부는 피플 파워로 권력을 잡아서 국민들 상당히 의식하는구나. 이건 안 되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통일부가 어떻게 남북 간에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나오는 얘기는 통보만 했던 거예요. 오다가 보니까는 김영철 오는 거예요. 그때 와서 뒤늦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김영철 온다니까는 천안함 유족들한테도 전화 통화 못했어요. 국민들을 무슨 설득합니까? 당사자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딱 보세요 또. 자유한국당도 반대의 목소리 좋다.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목소리입니까? 지금 국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도. 움직이지 않아요. 나라 여론이 또 둘러 갈라집니다. 이거는 지방선거에 싸울 거예요, 이제는. 아마 이 안보 문제 가지고 이제 여야가 싸울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또 나라 정치가 또 망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일부 야당의 언행을 그들의 목소리도 건강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대목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김준일 팩트체커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노동일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야당이 반대를 하고 국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민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상력과 대미 협상력도 좀 더 증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에 김준일 팩트체커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고 방금 박상빈 교수님 말씀은 그렇지만 이게 야당의 행동으로서 정치적 아젠다 이슈 세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자세인가 라는 또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김영철의 방남의 문제는
이미 이 과거가 되었고 따라서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에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야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를 초청을 하시든지 또 3월 26일이면 천안함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8주기입니까 이분이? 그런 그렇죠. 거 8주기죠. 이런 유가족분들을 초청을 하셔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고민 충분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의 곤혹스러운 또 말씀하시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주시면 어떻겠는가. 당연하죠. 당연히 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에 천안함 3월 20일 처음이에요. 당연히 유족들을 초청하겠죠. 당연히. 아마 이제 그동안은 이제 천안 유족들이 조금 이제 섭섭하게 느꼈던 것은 지난번에 잠깐 그랬죠. 세월호 유족들도 초청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뭐 경이 어떻든 간에 그 뭐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다가 산화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이렇게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어떤 무슨 정부에서는 김영철이 뭐 배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뭐 암묵적으로 김영철이 배우다라는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명시적으로 배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조금 배신감,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진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하고 대변인 발언이 있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글쎄 말이에요. 김영철이 온다는 걸 단정해놓고 확정해놓고 하니까 이제 참 뭐란 거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걸 포함해서 야당은 항의 집회만 이끌면 되지만 집권당으로서 나는 집권자로서는 국가를 이끌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메이 총리 얘기를 빌리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야당하고도 나누고 그런 천안 유족들이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나누셔야죠. 나누셔야 되니까. 그래야 또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이끌으셔야 되지만 저 나름대로도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칼기 폭파를 1988년 올림픽 이전에 바로 직전년에 87년에 했고 더군다나 박왕자 금강산 피격 사건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을 직접 했고요. 월드컵을 앞두고 연평해전을 일으켰고요.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른 이런 북한 정권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의 어떤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필요하고 또 북한을 설득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대통령께서 고민하는 그 부분의 반대편의 그림자는 과연 북한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해야만 되는가 저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가 이기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아 많을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얼마나 될지는 뭐 제가 수치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수님 진짜 꼭 통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이런 여론이 적지가 않아요. 저도 통일 강좌를 합니다. 다니면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통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다. 지금은 꼭 그러죠. 왜 통일해야 되느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북한 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풍족합니다. 나라도 경제적으로는. 통일되면은 나눠야 되니까. 심지어 북한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고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 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또 많아요. 그게 많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북한 저렇게 우리를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함께 같은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개념도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한결의 한민족 이런 개념에서 젊은이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보수 정권은 근본적인 불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그 불신을 풀어나가면서 통일의 정당성도 얘기를 해가면서 또 정치권의 동의도 구해가는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어느 정도 하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내리라고 보고 잘하면은 의미 있는 정상상 회담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제 아까 언젠가 한번 이 논제 갖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자꾸 통일을 얘기하면 북한도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우리 북진 통일 안 한다고 하지만 평화 통일하겠다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거나 뭔가 북한이 우리한테 귀속하거나 그런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통일을 얘기할수록 북한도 움츠러들 밖에 없고 북한도 지금 명시적으로 한반도 적화 통일이 국가 목표고요. 그러니까 서로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왜 같은 민족이라고 꼭 같이 살아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언어를 같이 쓴다고 해서 문화를 조금 공유한다고 해서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60년 동안 흘러서
완전하게 문화가 다릅니다 지금 예. 북한 쪽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이 아니라 평화 공존을 추구하겠다고. 예. 멀리서 뭐 국가 승인도 하고 그래서 서로 정말 뭐 평화롭게 공존하자. 우리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네. 이게 이제 또 들어가면 복잡한 얘기지만 자꾸 이렇게 뭐 전 젊은 애들이 네. 왜 그렇게 하냐 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처럼 네. 무슨 네. 감상적인 뭐 민족 통일론 이런 것에 네. 그렇게 크게 감흥받지 않는 네. 그런 세대고요. 네. 저는 그런 것도 반영하면 네.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네. 방식.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평화 공존도 예. 기본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공화국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북한이 자꾸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 평화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 아예 하지 말고 예. 평화 공존 자체가 목적이다. 예. 이래야 되는 것이지. 통일로 가기 위해서 무슨 그 중간 단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4867번님이 우리 정부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미국은 국제적 입장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동상이몽이죠. 노 교수님은 미국. 박 교수님은 한국 그렇게 하셨고요. 0711번님 그리고 9955번님 여러분들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창올림픽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준비되었고 이렇게 잘 쓰이고 유용하게 대한민국의 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될 걸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역사는 분명히 그 가치를 또 그 노력을 그 당시에 그 노력을 인정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렸고요.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그리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엔 컬링 점수 내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